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이 끝난 얼마 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큰아버지 가족과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 연세가 60대 중반을 훌쩍 넘기셨기에 자식들도 다 결혼을 해서 큰 집 거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형제라고 둘밖에 없는데 부모님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구나. 큰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전 괜찮다니까요. 그동안 형님이 고향 지키면서 지금껏 부모님 모시고 사셨는데 형님이 다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버지도 지지 않고 큰아버지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큰엄마가 한마디를 거들었는데요. 서방님,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형님, 그동안 형님께서 시부모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거기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수발까지 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양심이 있지 우리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업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충분히 먹고 살만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재산 받으세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엄마까지 아빠를 거들었어요. 어머님 편찮으셔서 누워 계신 동안 동서가 손 놓고 구경만 한 것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내려와서 좀 잘했어. 사실 어머님 모시면서 힘든 일도 많았는데 마음씨 착한 우리 동서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큰엄마가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재산 관련 정리를 해야 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큰아버지가 받아야 한다며 완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재산을 서로 갖겠다고 다투는 집안은 많이 봤었지만 서로 안 갖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처음이어서 우리는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재산을 안 받겠다고 한참 동안 말씨름을 했습니다.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참 좋은 형제였다는데요. 조상이 도운 것인지 집안의 며느리들, 그러니까 큰엄마, 우리 엄마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분들이셨기에 그동안 다툼 한 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배우며 우리 아버지를 뒷바라지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곧잘 하던 우리 아버지와는 달리 큰아버지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럼 큰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버지는 그 시절에 대학까지 졸업을 했고요. 그 뒤 아버지는 꽤 큰 회사에 다니시다가 홀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는데 그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큰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곤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실 때마다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가곤 했는데요. 아버지의 고향 마을은 벼농사를 짓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사시사철 들판에 색이 바뀌곤 했는데 파릇파릇한 봄부터 벼가 황금색으로 익어가는 가을, 그리고 새하얀 눈이 덮인 겨울까지 참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었어요.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가족들의 선물을 한가득 싣고 행복한 얼굴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설레이는 표정으로 옛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야, 니들 할아버지가 그렇게 구두쇠였어. 그래서 구멍난 양말을 몇 번이나 꿰매 신었는지 몰라. 오죽하면 형님이랑 내가 바느질을 배워서 꿰매기도 했다니까. 그 시절에는 양말에 구멍도 왜 그렇게 자주 났는지 모르겠어.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하긴 우리 할아버지가 완전 짠돌이긴 하셨지. 예전에 나도 구멍난 양말 버렸다고 엄청 혼났었잖아.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꿰매주셨는데 아주 감쪽 같긴 했어. 아버지의 말에 제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다. 니들 할아버지가 아주 짠돌이 중에 짠돌이였다. 옛 추억이 떠오르시는지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100번, 아니죠, 1000번은 더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우리는 아버지의 추억 이야기를 항상 즐겁게 듣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듣고 있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시곤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느 날은 할아버지께서 저기 윗동네에 순철이 얘기를 들어보니 공사판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 돈을 좀 만질 수 있다고 하던데 나도 다녀와야겠어. 지금 우리 농사 지을 땅 하나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인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그동안 당신이 애들 좀 잘 보살피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전국 공사장을 떠돌아 다니셨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간혹가다 돌아오셔서는 그동안 번 돈을 할머니께 주고 가셨다는데 할아버지께서 고생고생 하시면서 벌어온 그 돈이 아깝고 미안해서 정말 아끼고 아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니들 할머니가 돈을 얼마나 아꼈냐면 말이야. 이 아빠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 근데 니들 할머니가 도시락통을 하나만 사서는 거기에 형님과 내 밥을 같이 싸주셨단다. 도시락이 한 갠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말이야. 니들 할머니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거든. 그때는 양은 도시락통을 가지고 다녔거든. 거기에 밥을 싸주셨는데 니들 할머니께서 그러셨다. 길섭이 네가 딱 밥만 먹고 길룡이한테 갖다 줘야 한다. 알겠냐? 신신당부를 하셨어. 그때 형님이랑 내가 학년이 틀린데도 우린 그냥 알았다고 했고. 우와, 근데 창피하고 그렇진 않았어요?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글쎄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있었나 모르겠네. 점심시간만 되면 형님을 기다리던 생각만 나거든. 근데 우리 형님이 말이야. 항상 밥을 조금만 먹고 가지고 왔어. 거기다 반찬도 거진 다 남겨왔고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던 형님이 내 생각을 항상 했던 거 아니겠냐. 그런 형님 덕분에 난 항상 배부르게 밥을 먹고 냈었어. 그때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장아찌, 그리고 고추장 그런 것들이었는데 혹여나 멸치조림이라도 있는 날이면 형님은 멸치조림에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형님은 항상 고추장에 맨밥만 먹거나 김치에다가만 먹거나 그런 거야. 난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거기다 그때는 교실 중앙에 난로도 있었는데 그 난로 위에 양은 도시락을 쌓아놓으면 양은 도시락이 뜨끈하게 데워졌거든. 그러면 그 양은 도시락통을 막 흔들면 안에 고추장과 밥이 잘 비벼져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난로 비워야 해서 산으로 솔방울 주우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구나. 아버지는 큰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참 많으신 듯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항상 그렇듯 우리 아버지를 챙기셨다는데요.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 보니 큰아버지 스스로 할아버지 대신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그 뒤 할아버지께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신 덕분에 그리고 할머니께서 열심히 모으신 덕분에 살림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배운 아버지 역시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현재는 풍족하게 살고 계시고요. 그랬던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항상 양보하기 바빴어요. 그날도 역시 서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형님이 계속 여기서 사실 건데 농사 잘 지어서 저한테 농작물 좀 보내줘요. 우린 지금 먹고 살만한데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서방님이랑 동서가 우리 애들 대학 학비도 많이 보태주시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서방님 집에 데리고 있어 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큰엄마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덕분에 지금 제가 이만큼 먹고 살고 있다고요. 형님 아니었음 제가 감히 대학은 어떻게 다닐 수 있었겠어요?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형님이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제가 있는 자취방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꼬깃꼬깃 모아뒀던 돈을 싹 다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 갚으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매년 농작물을 챙겨주시는 조건으로 큰아버지가 재산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사시사철 마치 소풍을 가듯 큰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가곤 했는데요. 모내기를 할 때부터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내기철에 한참 모내기를 하고 있다 보면 큰엄마와 엄마가 새창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곤 하셨는데요. 맛있는 음식들을 한가득 머리에 이고는 저 멀리서 우리를 부르곤 하셨어요. 새참 왔어요. 새참 먹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한참 모내기를 하던 우리가 우르르 뛰어나오곤 했는데요. 형수님 오늘은 뭐예요? 아버지가 잔뜩 기대한 채 물었어요. 서방님 좋아하는 것들을 해왔어요. 큰엄마가 가지런히 놓여있던 양은 도시락통을 꺼내서 하나씩 건네주시곤 하셨는데요. 이야, 난 이 양은 도시락이 그렇게 좋더라. 이 도시락통에 밥을 먹으면 입맛이 돈다니까. 와, 분홍 소시지도 있네요. 멸치조림도 있고. 아버지가 마치 아이마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제가 그 멸치조림이랑 김치볶음 배워둔 거잖아요. 이 집 남자들이 그 멸치조림이랑 김치볶음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어머님한테 그대로 배웠었잖아요. 큰엄마가 활짝 웃었어요. 이야, 멸치조림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어머니가 주시던 그 맛입니다. 아버지가 감탄을 하셨어요. 새참으로 나온 양은 도시락 뚜껑을 열면 하얀 쌀밥 위에 계란 후라이가 밥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계란 후라이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큰아버지가 밥 위에 올려져 있던 계란 후라이를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 하나만 먹어도 참 맛있었는데 말이죠.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양은 도시락 밥 위에 올려져 있던 계란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계란 후라이를 들더니 큰아버지 도시락 밥 위에 올려주셨는데요. 아이고 됐어. 동생이나 많이 먹어. 형님은 그때 저한테 더 많이 주셨잖아요. 전 지금도 멸치조림만 보면 형님이 생각나요. 한참 지나고 알았잖아요. 형님이 맨밥만 드시다시피 하고 저한테 갖다 줬다는 걸. 그건 동생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았었잖아.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멸치 먹으면 키가 큰다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큰아버지가 쑥스러우신 듯 미소 지으셨어요. 자, 도시락 많이 있으니까 많이들 먹어요. 큰엄마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랬기에 우리는 농사일이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참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 가족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요. 고모랑 고모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확실한 노후 준비 한번 해봐요. 우리 경룡이가 부동산 쪽 일하고 있는 건 아시죠? 기가 막힌 상가가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신도시에 상가를 분양한다는데 그거 사놓으면 아주 대박이라는데 서로 분양받겠다고 줄을 섰다네요. 외숙모가 부모님에게 은근슬쩍 말을 꺼냈어요. 글쎄요. 저희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아버지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아니, 지금 사업도 잘 안 돼서 곧 접을 거라면서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철저히 준비를 해놔야죠. 아니, 연예인들이 돈 벌어서 왜 그렇게 상가 건물을 많이들 사겠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금리도 낮은데 이만한 투자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고모 보니까 내가 이런 정보 주는 거지. 아이고, 이거 다른 사람이 낚아채 가면 배 아파서 어떡해요? 외손과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허구한 날 찾아와서 꼬셔대니 아버지의 마음이 약간씩 움직이는 듯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사촌형이 회사 직원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상가 건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며 투자를 유도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저까지 혹할 정도로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촌형과 직원이 돌아간 뒤 아버지가 제게 물었어요. 어떨 것 같냐? 사실 요즘 사업도 신통치 않고 그냥 접을까 하는데
저런 상가 건물 하나 사서 세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게요. 설명 들어보니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냥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가에 묶어두면 안심도 되고요. 그리고 경룡이 형이 하는 건데 뭐 큰일이야 있겠어요.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아오신 부모님께서 이제는 상가 월세 받으며 노후를 좀 편안히 지내시길 바랬으니까요. 그쯤에서 아버지는 그 상가 분양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여보, 근데 잘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엄마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괜찮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룡이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좀 좋은 걸로 소개해줬겠어. 당신도 이제 건물주 마누라 되는 거야. 내가 살짝 다녀왔는데 상가자리도 아주 좋더라고. 이미 상가 건물에 푹 빠져 있었던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만이 약간은 걱정하시는 듯 했는데요. 엄마, 뭘 그렇게 걱정해? 우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구나. 거기다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가 뭐에 한번 빠지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잖니.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 나이도 있고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네 아빠는 너무 착해 빠져서 친척들 말이라면 너무 잘 믿는 게 문제야. 에이, 경룡이 형이 설마 우리한테 사기치겠어? 경룡이 형 대학 학비도 엄마 아버지가 거의 다 해줬잖아. 그래서 고마워서 그런다고 하던데. 옛날에 받았던 은혜 다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기에 아버지와 저는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동생, 내가 요즘 꿈자리가 아주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일이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무슨 꿈인데 그러세요? 그게 말이야, 꿈에서 동생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덜덜 떨면서 형님, 형님 하면서 울고 있지 않았겠는가? 지금 며칠째 그래서 내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구만. 이상하네. 진짜 별일 없는데.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달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던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왜? 아주버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 요즘 형님 꿈자리가 안 좋다고 나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네. 별일이네. 형님이 웬만하면 전화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도 찝찝했던 모양으로 낯빛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여보, 그 상가 건물 사는 거 말이야. 다시 한번 잘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도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좀 그렇네. 참나, 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때쯤 아버지도 조금씩 걱정을 하시는 듯 했는데요. 걱정이 되어 사촌형을 자주 만나고 오곤 하셨거든요. 괜찮대. 내가 다시 확인해봤어. 큰 문제 없을 거야. 아버지는 사촌형을 그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 일 참 모르는 것이라고 그런 사촌형이 우리한테 사기를 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계획이 들통나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도 계속 꿈자리가 좋지 않았던 큰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혹시 네 아버지 사업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 사업이야. 원래부터 접으려고 했던 거라 그건 큰 문제될 건 없는데요. 그 사업 접고 무슨 상가를 사신다고 지금 좀 바쁘긴 하세요. 엄마가 조금 걱정하시긴 하던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큰 소리 치시던데요.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구나. 큰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쉬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큰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형이 불이 나게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작은아빠, 그 상가 분양받으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계속 알아보라고 하셔서 제가 혹시나 해서 다 알아봤는데 그거 사기예요. 거기에 작은아빠만 얽혀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지금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사촌형이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여기저기 물어봐서 확인을 한 모양이었어요.
뭐? 사기? 설마 조카가 고모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겠니? 그거 우리 처조카가 알아봐 준 건데 내가 거기 사무실까지 다녀왔었어. 사무실도 아주 삐까번쩍하더라고. 그거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조카가 와서 말하면 모른 척하고 계세요. 사촌형의 얼굴이 꽤 심각해 보였어요. 아니 근데 넌 어떻게 알고 확인해 본 거야?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고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 이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면서 잘 좀 알아보라고요. 그냥 건성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건데 아주 작정을 하고 사기치려고 했더라고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상가 분양 사기를 치는 건데 주변 시세보다 엄청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광고해놓고 돈 입금받고 입점 시기가 돼서 분양 사무실로 찾아가면 텅텅 비어있고 게다가 한 상가에 여러 명을 계약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한탕 제대로 하고 잠적하는 건데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아빠 처조카 친구를 조사하다 보니 예전에 부동산 사기 전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우리 가족 모두가 넋이 나가고 말았는데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 가족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먼 친척들에게조차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친척들을 만나보고 있었다는데 모두들 저희 얘기를 듣고는 기겁을 하고 외삼촌 집으로 다 같이 쫓아갔답니다. 그 바람에 외삼촌이 모른 척하고 사촌형을 불렀다는데요. 사촌형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친척분 한 분이 사촌형의 깃방망이를 날려버렸답니다. 너희 놈 사실대로 말 안 하면 감방에 쳐넣어 버릴라니까 당장 사실대로 말해. 그 바람에 집안이 난장판이 됐고요. 그렇게 사촌형이 다 털어놓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았던 돈을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걸 만회해보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기꾼 친구랑 제대로 한탕해서 사기친 돈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할 생각이었답니다. 그 바람에 친척들의 배신감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외숙모까지 같이 그 범죄에 가담한지라 외삼촌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외숙모는 집에서 쫓겨났고 얼마 후에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세상에 모자가 외삼촌이 살던 집까지 몰래 처분해서 도망갈 생각이었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거기다 사기 규모가 꽤 컸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척들은 계약 직전에 경찰인 사촌형이 알아봐줘서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외사촌형은 그 사기꾼과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뭔가 계속 찝찝하다고 했잖아. 아주버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형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버지가 놀란 채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이 큰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큰아버지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형님, 이 못난 동생이 맨날 형님 걱정만 끼치네요. 아니야. 나라고 뭘 알고 그랬겠어? 내가 뭘 알아야 도와주지. 마음만 급하길래 내가 우리 아들 보고 확인 좀 해보라고 한 거야. 그래도 일찍 알았으니 다행이지. 큰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친가 가족들과 외가 가족들이 어쩜 이리도 다른 것인지 씁쓸한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어차피 부모님 재산 우리가 다 가져왔는데 우린 그 재산이 전부 우리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동생 힘든 일 생기면 언제라도 내가 힘이 되어줄 참이야. 알겠어? 형님,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자, 일도 잘 풀렸는데 식사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계란 후라이를 앞뒤로 올렸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큰엄마가 양은 도시락통을 식탁에 하나씩 올려놓으셨어요. 아니 세차 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먹는 건데 뭐하러 양은 도시락통에 담았어? 큰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이런 날은 여기다 먹어야 제맛인 거야. 우리 가족 항상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 그런 의미야.
살다 보면 서로 따뜻하게 지냈던 소중한 옛 기억들을 잊어버린 채 아둥바둥 가족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린 절대 그러지 말자 그런 의미예요. 이 양은 도시락을 먹던 그 순수함을 절대 잊지 말자고요. 큰엄마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엄마의 말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형님은 시인이 되셨어야 했어요. 아름다운 말을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에이, 내가 대학을 나오기로 해서 뭘 했어. 그런 건 똑똑한 동서가 더 잘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똑똑한 건 아닙니다. 형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거죠. 전 항상 형님한테 많이 배우고 형님을 존경해요. 엄마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꽤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셨고 큰엄마는 중학교를 졸업하셨지만 두 분께서는 항상 참 잘 지내셨는데요. 아마도 큰엄마의 그러한 지혜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록 외삼촌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긴 했지만 우리 가족은 큰댁 가족들에게 큰 위안을 받으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삭막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큰아버지 큰엄마 같은 분들이 많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